자, 21번부터 계속하죠. 21번.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보통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리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세 가지죠. 그 세 가지를 여기에 물어본 것이죠. 자, 1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지인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라는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어진 상황인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자, 2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했죠. 자, 이때 우리 민법 107조에서 이 효과가 무효가 된다. 즉 비진의 표시행위가 무효다라는 것은 어떨 때냐 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을 때 과실이 있는 때에도 무효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무효가 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즉 비진의 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이 있다든가 혹은 몰랐는데 과실이 있는 상대방일 때도 역시 무효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틀렸죠. 자, 3번. 통정 의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이 아니라 악의로 추정하는 게 아니죠. 선의로 추정하죠. 우리 판례 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즉 표의자죠. 의사표시한 표의자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선의로 추정되니까 표의자는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의에 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선의로 추정하기 때문에 3번도 틀렸죠. 4번. 부동산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받은 자. 이것은 자 가등기 절차를 다시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죠.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제3자이다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또 틀렸죠. 5번. 따라서 5번에 옳은 질문이네요. 보니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이나 실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그렇죠. 즉 가장행위가 사회행위에 해당되면 그렇다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 민법 406조가 허용됩니다. 그 말은 채권자가 사회행위인 이 가장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가장행위는 통정 허위표시가 들어있는 즉 허위표시라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상태의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가장행위도 무효이죠. 당연히 이해되죠? 자, 그래서 무효인 가장행위가 사회행위에 해당되면 채권자는 취소권 행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원이 판단해 주고 있죠. 자, 22번. 다음 각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 부작위 채권은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부작위를 거동했을 때, 적극행위했을 때, 그때부터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어났죠. 행사할 수 있는 때. 이 시점이 바로 기산점입니다. 할 수 있으면 돼요. 따라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가 없으면 바로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2번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권은 2번 기한이 정함이 없으면 채권이 성립한 때입니다.
이때부터 행사할 수 있잖아요. 3번 불확정 기한부일 때는 객관적으로 안 떼죠. 객관적으로 도래 한때죠. 도래시. 객관적으로 도래 한때입니다. 안 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4번 동시행 한 번으로 붙은 채권은 이거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죠. 자, 5번 확정 기한 볼 때는 확정되어 있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기산점이 되죠. 자, 기산점 이거 알아두세요. 23번 자기가 산망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자, 기억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자, 이 기억은 바로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죠. 허용. 그래서 기억은 가능해요. 니은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건물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명의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것 이것은 쌍방대리 금지죠. 왜? 서로 이해가 충돌되잖아요. 그죠?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 시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금지. 따라서 니은은 안 되겠다. 디귿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경우 그래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죠. 가능하네요. 가능하다. 기억 가능하고 디귿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답.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리얼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증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자기 계약은 무효이다 했는데 자, 리얼의 경우는 미성년자 본인한테 이익만 되는 행위죠. 그럴 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더라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채무이행이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본인에게 불리기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익 이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본인에게 손해 발생의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미음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대리인이 임의적으로 한 경우 무권대리로서 이는 확정적 무효다. 이 부분을 들었죠. 무권대리 맞습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했다면 무권대리에 해당됩니다. 그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죠. 이 부분을 또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알겠죠. 자, 24번 볼까요? 고날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여기는 5번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 행위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리 행위 당시 법령의 당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때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 시점은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표현 대리행위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5번 틀렸다. 25번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갑의 소유권을 을이 무단 침범한 것이죠. 무단 침범. 그렇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
당연히 이 상태면 이 위에 있는 건물 자체는 을의 소유이지만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철거 청구권이 바로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죠. 소유권 방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물권의 소유권으로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죠. 이렇게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있는데요. 답은 1번인데 1번 보시죠. 을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 소유자이죠. 을이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당연히 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을이. 그래서 갑이 말이죠. 자기 소유물도 아닌데 그 건물에서 을을 보고 나가라 하는 것은 그 권리가 없죠. 그래서 1번 옳다. 2번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러면 일단은 이 소유권 이전 방해 제거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은 운명을 같이 하죠. 이 소유권과 물권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2번 병이 방해 제거 청구를 해야 되죠.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이때는 소유자 갑은 자기 소유권 침해하고 있는 현재 침해자 정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 이 사람이 현재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철거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지위에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만약 을이 지상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출조하였다면, 자,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4번 을이 건물 소유자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 침해하고 있는 여기 있는 무가 있다면 무, 이 사람에 대해서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죠.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때는 을이 행사해야 되죠. 을이. 땅 주인이 하는 게 아니죠. 갑이 하면 안 되겠죠. 왜냐?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갑. 그렇죠? 건물 소유자는 갑이, 을이자 을. 이렇게. 건물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반환 청구하고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를 한다든가 그 집에서 나가, 내 집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갑이 아니라는 거 조심합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일 뿐입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 등기 없이 건물을 수주하였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할 수 없다. 있다 했는데, 이때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을은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죠. 5번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의 토지의 신소유자인 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따라서 임차권 주장을 병한테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6번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것은 187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그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즉 당사자 의사 법령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건물을 신축했다든가 기업, 그 다음 미함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게 미엄만 좀 볼까요? 미엄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요. 이 부종성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 돈 받을 채권의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그러면 소멸됐는데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이 저당권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이미 저당권은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멸하면서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이미 저당권은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면에서 187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잘 봐둡니다. 27번. 등기 청구에 난 다음 설명조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거기는 3번부터 한번 보시죠. 3번.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 소유권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자, 미등기 상태의 매수인이 당의 부동산을,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 중이라면 이 미등기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을 미등기 하에 다시 여기에 처분했어요. 당연히 이 목적물을 처분했어요. 이 양수인한테 넘겨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처분한 종전에 이 매수인은 여전히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처분 후에도 저기에 있는 이 매수인은 이 등기 청구권을 그대로 존속한다. 이걸 꼭 알아둬야겠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미등기 매수인이 종전의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27번에 3번 옳은 지문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4번 지문이죠. 이렇게 4번 지문에 미등기 상태에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등기하지 아니한 채 양도 처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에서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을 4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거기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자, 이게 위임인의 허락을 받았겠죠. 허락, 승낙을 받았다 이 말이죠. 승낙 하에 제3자에게 다시 재위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최소한 수임인은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은 져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위임으로부터 일 처리를 부탁받은 그 사무를 처리하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제대로 되는 사람을 거기에 일 처리하게끔 맡겨야 되고, 그 다음 맡겼으면 그 사람을 감독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즉 과실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이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또 지문 익혀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볼까요? 29번. 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도급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라는 약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자, 28번에서 위임이라는 것은 사무 처리를, 타인의 사무 처리를 서로 약속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위임은 우리 민법상에는 무상 편무 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의 원칙이 사무 처리해주고 대가 받지 않고 공짜로 해준다 이 말이죠. 다만 여기에 사무 처리돼서 보수 지급 약정을 이것을 붙여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성질이 유상 쌍무 계약으로 이렇게 바뀌죠. 성격이죠. 이렇게. 자,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서로 간의 약정. 이 약정 이름이 이제 도급이라고 합니다. 일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일을 도급인한테 넘겨주고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보수를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옳은 것은 있는데요. 자, 1번. 도급계약은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으로서 낙성,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분료식 계약이죠. 그래서 1번 틀렸다. 자, 2번.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은 수급에 대하여 상당기한을 정하여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옳으네요. 하자 보수 청구권. 또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죠. 자, 3번. 따라서 2번이 옳은 지문. 3번.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를 하여 계약을 목적으로 다시 할 수 없는 경우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데 그 목적 물건이 건물일 때, 이때는 완성된 물건에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도급계약에서 했을 때는 해제할 수 없다 이랬죠. 제한해놨습니다. 여기 하나 예외가 있다. 알아둬야겠죠. 목적물이 건물이고 이게 완성되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도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법에서 예외적으로 만들어놨죠. 이렇게.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4번. 도급인의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원칙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는 겁니다. 제척기간 1년 내. 틀렸죠. 5번. 수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도급인 또는 파산관제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데, 자, 여기에 파산 선고 수급인이 아니고요. 도급인이 파산됐을 때. 도급인이 파산됐을 때, 이때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도 조심합니다. 자, 30번. 갑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점유 취득시 완성하였다. 시 완성 후에 그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러네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 시 완성했어요. 완성자 이렇게 있죠. 이 당시에 20년이 완성되는 시점, 20년 완성되는 시점, 이때 시 완성자, 이때 소유자가 갑이라네요. 갑이 소유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시 완성한 이후에 이때 갑이 소유권을 이렇게 1년 후 병한테 소유권을 팔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이렇게 갖춰졌다는 것이죠.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기업.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자, 우리는 여기에 점유부 시 완성자죠. 이 사람은 우리 민법 245조 1항에서 등기하면, 소유권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법에서.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기억인가요? 기억은 틀렸다. 니은
을은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 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러면 이때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 갑이 알고 팔아야 돼요. 알고. 을이 시효 완성했다는 요 사실을 알고 처분해야 되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얘한테 시효 완성을 주장했어야 되죠. 주장 후에 얘가 처분했어야 되겠죠. 이럴 때만 이게 불법행위에 의한, 즉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갑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내용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죠. 이게요. 요 병은 원칙적으로 병은 선이든 악이든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 말은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리얼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죠. 틀렸죠. 이거죠. 갑이 알고 처분했을 때, 그죠? 그리고 알고 하면 얘는 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처분했다 할 때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렸죠. 미영 만약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자 이게 병 매수인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갑과 병 사이의 이 거래 행위가 사회질서 103조 여기에 해당되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되죠. 등기가 있어도 이거는 무효인 등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병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면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매매계약이 되어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불과하다. 병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옳은 질문이다. 자, 30번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1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 지문 보시죠. 나머지 지문은 그대로 여러분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의 전도제에서 효력이 있다 했는데 이 총유물에 관한 이야기는요. 총유물은 구성원 개인에게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분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총유물은 보존 행위한다든가 관리 행위한다든가 처분이나 변경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관에 규정이 없다 또는 규약에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거치지 않고 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절대적 무효. 여기에 이 내용을 위반하는 처분행위 이거는 무효다. 무효.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이든 악이든 간에 자우지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원칙. 총유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총유물은 비법인 사단,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죠. 이게 총유물 할 때 총유란 말은 이 총유란 말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 보유 형태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에 비법인 사단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중, 교회, 사찰 뭐 이런 것이죠.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의 또 아파트 분여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죠.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비법인 사단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총류로 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거지. 대표자 개인도 못해. 따라서 이걸 위반하는 행위는 전부 다 무효 취급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32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것이고 판례가 그 요건을 설치했고 요건의 성질은 임의 규정성이다. 왜냐하면 그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토지 위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있을 것. 그 다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일 것. 그 다음 두 번째 이 토지나 건물 중에 건물 중에 어느 하나를 매매, 증여, 대물 변제 등 기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 처분될 당시에 세 번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되죠. 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 이 말은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를 내버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네 번째 등기는 필요 없죠. 등기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민법 187조 법률 규정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32번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5번 지문 보시죠. 5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이죠. 따라서 대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대지 소유자 있죠? 대지의 소유자는 여기에 건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해서 이 사람을 대위해서 이자에게 뭘 한다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한다고요. 이렇게 설정의 등기를 청구하게 돼요. 여기에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여기가 되니까 토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한테 뭐예요? 자기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줘야 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의무자이고 그 다음에 이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 여기 지상권이 양도인한테 지상권 등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등기는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 지상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함으로써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뭐예요?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예요. 취득할 권리자한테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할 권리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줘서 자기 토지를 사용하게 해줄 의무자가 그 자기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청구는 뭐에 반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구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했어요.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자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한테 내 토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모순되죠. 모순되기 때문에 신청에 반하여 건물 철거해라 할 수 없다. 다만 이때 대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 자기 토지를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지료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가능해요. 이렇게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한테
야, 내 땅을 네 공장을 사용할 수 없잖니? 이게 사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33번인가요? 전세권 3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여기는 전세권에 관한 규정 나머지는 잘 봐두시고 4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된 후 그 대지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뭐죠? 전세권 설정자가 뭐예요? 건물 소유자예요. 이 사람한테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발생하도록. 그러면 대지의 특정 승계인은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34번. 금저당에서 잘못된 것은 했는데 그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 하기도 하고 채무 최고액 하기도 합니다. 이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액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근저당의 내용을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내용의 변경이 가능해요. 다만 확정 전에 이 최고액 자체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이때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의 승낙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여기에 있는 채권 최고액, 채무 최고액은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이렇게 정해준 금액이 바로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35번. 다음의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거기는 1번 지문을 한번 보시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은 채무 이행을 통지받은 때가 아니고요. 불법행위 시부터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불법행위 시에 손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35번에 1번 잘 받습니다. 36번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을 가장 잘못된 것은 했는데요. 자, 거기 35번에 보면 우리 채권자 대위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지금 거기에 정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3번 보시죠. 3번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대위권이 행사되게 되는 그 대상인 채무자 있죠. 채무자. 이 채무자의 채권을 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거죠. 자, 채권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한테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채권자가 자기의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가 얘한테 행사할 수 있는 제3채무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이 권리가 이렇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아니할 때, 불행사 중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채무자한테 행사하지 않을 때, 불행사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채무자가 자기 채권을 제3채무자한테
채권 행사하고 있으면 이걸 행사 못하는 거예요. 대위 행사 없는 거예요. 반드시 행사하지 않을 때만 대위가 가능하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번에 보시면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채권자는 뭐 할 수 없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면. 자,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다. 37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로서 각각의 의사표시죠. 기억. 승낙기간 정한 청약은 청약자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기억. 옳습니다. 여기에 승낙기간이라는 것은 청약의 효력 존속기간입니다. 청약이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간 지나버리면 청약은 실효되어 버리겠죠. 자, 니안.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을 통지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통지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때 이게 모여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성립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청약자가 연착할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질문이네요. 디귿.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 청약자에 대한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이게 내용을 변경한 승낙, 내용을 변경한 승낙을 우리 법에서는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 규정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의 의사표시로 전환해놨습니다. 법 규정에서. 그러면 이 승낙이 있더라도 계약은 불성립이죠. 여기서는 계약 불성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청약이 지금 민법상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종전의 청약자가 승낙하게 되면, 그렇죠? 종전의 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설명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리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했다. 이게 상호 교체됐다 하면 뭐예요? 교차 청약이잖아요. 교차 청약이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면 성립하죠. 맞네요. 미엄.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때는 우리는 의사 실현의 계약 성립을 한 모습이 되겠죠. 따라서 그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38번. 해제의 효과에서 우리 민법상 해제 효과는요, 첫 번째 소급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상회복해야 되죠. 원상회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죠.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반환한 방법은 전부 반환이죠. 원물 반환이죠.
반환은 전부 반환, 원물 반환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당에 내가 받은 원물 자체를 전부 반환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제한 사람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이유를 이유로 해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한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 이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 모습이고, 이때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는 이행받았더라면 누릴 수 있는 이익,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는 2번을 보시죠. 해제의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미 이전된 물건은 별도의 등기를 하여야 전 권리자에게 복귀한다 했는데, 우리는 매매계약을 해제가 있으면 매도인에게로 이는 물건을 당연 복귀받습니다. 당연 복귀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뭐냐? 물권적 효과설이죠. 물권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그 물권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해 버립니다. 이 말은 곧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매도인한테로 소유권이 복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해제하는 순간. 그러므로 민법상 해제의 경우는 소유권을 당연 복귀하는 187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된다. 매도인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등기하여야 전 권리자, 전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판례 태도죠. 이걸 물권적 효과설에 근거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매도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했네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책임의 내용 성질을 보면 이 매도인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이다. 그렇죠? 그리고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했죠. 임의 규정. 따라서 당사자가 가중, 감경, 면제 약정은 유효하죠. 다만 이 내용이 신식에 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 질문 볼까요? 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로 하자가 있는 때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선의 그리고 무과실의 매수인이어야 되고, 완전물 급부 청구는 이것은 손해배상, 계약 해제와 가름하여 행사합니다. 가름하여 이걸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이걸 행사해버리면 이 권리를 행사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자, 완전물 급부 청구. 이것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매수인이 한다. 무과실까지도 요구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권리 행사는 완전물 급부 청구는 앞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제척기간을 해석하죠. 제척기간 6개월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해놔야죠. 따라서 5번이 잘못됐죠? 40번. 불법 행위로 인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거기에 3번을 보시면 3번.
갑이 과실로 을을 사망하게 이르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체 생명을 침해한 경우 생명 침해로 인한 경우에는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여기는 재산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보통 위자료 청구를 하죠.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 그죠? 자, 생명 침해의 경우 그러면 피해자, 즉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 유무 관계없이 무관하게 그렇죠? 재산상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 위자료 지급 청구권, 위자료 청구라고 그러죠. 이것을 여기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번 모의고사 전체를 보셨고, 그 옳은 질문들은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질문은 왜 틀린가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기본 교재에 가셔가지고 그 파트에 가서 한번 요건도 살펴보고 효과를 어떻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가도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시험 보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